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5월 반에 이제 세법을 이제 첫 날로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첫날이니까 좀 오리엔테이션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은 좀 부가세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 다 구비하셨죠, 책? 그래서 책은 일단 세법 개론이라는 이제 노랭이라고 일명 불리는 이제 바이블을 쓸 거예요, 바이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부담이 돼요. 왜냐면 굉장히 좀 두껍죠. 근데 첫 번째로 일단 걱정을 좀 줄면 이 책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1차의 시험 범위가 지금 노랭이 있는 시험 범위에 다 맞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책의 그 앞에 목차를 보시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이런 거 있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2차에서 나와요. 2차에서. 그러니까 1차에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뭐 아무튼 지방세법 이런 것도 있죠. 지방세법 1차에 안 나와요. 2차에 있어요. 그래서 책을 좀 무거우시다면 이제 필요에 맞게 좀 이렇게 철을 하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철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반 때 대개는 기출문제를 안 풀어요. 풀어도 조금만 풀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기출문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시험에선 더욱더 특히 세법이라는 방대한 양을 줄여주기 위해선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그거를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풀어서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를. 처음에 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침판이나 지도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세법을 저는 기본반 때 바로 푸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다 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최근 5개년 위주로 푸세요. 최근 5개년. 여유가 되면 다 푸시고 여유가 안 되면 5개년. 더 여유가 안 된다 3개년. 이런 식으로 기출을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객관세법을 좀 바로 이제 구비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때도 이제 꽤 많이 풀 거예요. 수업 때도 꽤 많이 풀 거기 때문에 객관세법도 이제 안 사신 분들은 좀 쉬는 시간에 가서 구매를 하셔서 책 쓰일 거예요.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또 객관식반때 쓰일 거지만 기본반 때 굉장히 많이 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할 것이고 오리엔테이션 좀 볼게요. 그래서 시험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시험이 좀 늘어났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5월 달이었는데 8월로 시험이 늦춰졌죠. 그래서 발표는 한 달 뒤에 하지만 이날 바로 알 수 있어요. 8월 8일에 1차 합격 여부는 바로 알아요. 시험이 9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40분에 끝났는데 2시에 정답이 나와요. 2시에. 그래서 1차는 문제지를 제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 문제지에 체크된 걸로 채점을 해서 절대평가로 이제 평균 60점 이상, 그 다음에 과락이 없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날 바로 알 수 있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저 때는 5시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점심 먹고 되게 이제 긴장 속에 있다가 채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죠. 바로 1시간 뒤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차는 보통 이제 동차라고 하죠. 1차분에 바로 이렇게 2차분으로 동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차는 보통 3개월, 4개월 뒤에 있고 이제 주관식 시험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동차 기간이 4개월이 굉장히 짧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차 전에 2차를 좀 해놓는 게 이제 2차 합격에 좀 지름길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이제 1차가 안 돼 있는데 2차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1차가 좀 기본기가 된 상태에서 2차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려면 공부해본 학생이나 합격생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합격생의 말을 많이 듣는 게 좋은데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돼요. 일단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들어야 되지 그 사람의 방법을 신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신뢰하시면. 그러니까 아예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목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또 그 합격생들은 합격하기 전에 공부 방법만 남아 있어요. 합격하기 전 공부 방법만 남아 있어요. 근데 다 사람이 올챙이 시절이 있잖아요. 올챙이 시절. 세법 정말 어렵고 막 눈물 흘리면서 집에 간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지나서. 그래서 자기 잘했을 때 기준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받으실 때 조심해야 돼요. 세무회계만 하면 돼 어차피. 어차피 세무회계가 뭐 세법의 결정치가 끝이야. 세무회계면 되는데 그 사람이 기본반 듣고 객관식 듣고 다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세무회계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 과정이 없이 세무회계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기본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기본반을 차라리 3번, 4번 들어서 탄탄하게 하는 게 세무회계도 잘하게 하는 기름기예요, 결국. 그래서 2차 논술형은 올해는 12월 5일에 있고요. 발표는 이때는 주관식이 직접 교수님들이 채점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요 3월 3일에 발표가 돼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개월 시점 동안은 보통은 이제 노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다시 공부를 하신 경향이 있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포기해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쉬거나 여행 가는 건 전 추천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 뒤에 발표가 일어난다. 그리고 합격 기준 잘 알겠지만 이제 2차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죠. 그래서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가 내년도 2차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걸 이제 유예 시험이라고 시험 기관에서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동차 합격 또는 유예 합격으로 이제 합격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돼요. 최우선. 안 그러면 다시 1차를 봐야 되죠. 사실 또 1차 전에 복병, 영어를 또 해야 되죠. 영어를. 은근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유예를 최종, 늦어도 유예 안에 합격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때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관 보시면 1교시에 재정학이랑 세법을 같이 봐요. 이정이 재정학 세법 같이 보고요. 2교시 때 회계학에 재무원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무원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법, 민법, 행소법 중 택일인데 요즘에 행소법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하죠. 요즘은. 그래서 행소법이 나날이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양이 적어서 공부하기 수월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험생이 잘 맞게 본인한테 잘 맞게 선택을 하시고 시험 시간은 80분, 2교시도 80분, 그리고 40문제, 40문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1분에 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10초에 한 문제 푸고 어떤 문제는 진짜 10분 걸려도 못 풀어요. 1분에 한 문제가 아닌 시험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한 뒤에 마지막 이제 최종 1차 직전에서 무슨 훈련까지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를 1차에서 안 풀어야지. 공부는 했는데 안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풀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에 정리하고 꼭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세무사 시험이 특히 다른 시험에 비해 이 시간 싸움이 진짜 엄청나요. 이 시간 싸움이 진짜. 다 알아도 절대로 이 시간에 풀 수 없어요. 아무도 진짜. 그래서 100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점이. 이런 세법이나 회계는. 진짜 잘했다. 최고다. 진짜 저도 진짜 시간 안에 푼다. 90점 정도예요. 90점 정도.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알아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어차피 시간 안에 못 풀 거 제끼지. 2차는 다르죠. 2차는 다 풀어야 돼요. 거의. 2차는 다 풀어야 돼요. 그럼 1차 버리고 2차 때 가서 해야지. 늦어요. 최대한 1차 때 많이 하는 사람이 2차에 단기 합격을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못 풀고 제껴야지가 아니라 공부는 했지만 2차 가서 풀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접근하셔야 되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팁이고, 그 다음에 좀 그냥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재정학 세법학개론일 때는 계산형 문제가 적어요. 세법학 1차에서 한 1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1교시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막 부족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재정학은 보통 몇 분에 끊어야 되냐면요. 30분 내로 다 풀어야 돼요. 30분 내로. 마킹까지, OMR 마킹까지 30분 내로 끊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40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풀어보시면. 35에서 40개 사이를 푸는 거예요. 30분 내로. 5개는 찍는 게 빨라요. 찍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법을 한 50분 정도 투자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1차에서 이제 고득점 맞기 어렵기 때문에 과락을 넘기자를 이제 목표로 하시지만 최대한 고득점 맞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2차의 이제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재정학은 한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요. 세법은 제 목표치는 그래도 최소 50점 이상은 맞아요. 최소 민을 40점을 목표로 하면 과락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50점 이상을 해야 40점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인데 저도 이제 재정학소가 이제 저 때는 재정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시험 보는데 쉬웠어요. 오, 괜찮다. 그래서 한 87.5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 잘했다. 재수없지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세법도 되게 잘했어요. 한 80점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특이하게 잘했고. 그리고 저는 상법을 했어요. 이때는 행소법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과목이 없는 게 아니라 각 학원에 선생님이 없었었어요. 배울 수가 없었고 그냥 상법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상법은 역대급으로 쉬운 해였어요. 역대급으로 쉬운 해. 이렇게 쉽나? 무슨 예제 수준인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3개밖에 안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회계학을 딱 푸는데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문제 시험장에서 느꼈어요. 딱 상법을 풀었는데 한 15분 걸린 거예요. 마킹까지. 그럼 이제 75분이 남죠. 65분이 남죠. 65분. 와, 그러면은 딱 이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계학 40점 넘으면 나 합격하겠다.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41번을 풀었어요. 오씨, 안 배운 주제예요. 42번을 풀었어요. 제가 제꼈어요. 43번을 풀어봤는데 안 풀려요.
정답이 안 나와요. 1, 2, 3, 4, 5에 보기가 없어요. 웬만하면 보기에 걸려서 틀려야 되는데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어씨 느낌이 좀 싸한데? 재무가 좀 어렵게 냈나? 원가로 넘어갔어요. 65번대로 원가로 갔어요. 원가도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진짜 이렇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서 한 5문제 풀어놔 있는데 한 20몇 분이 흘러간 거예요. 갑자기 막 식은땀이 쫙 나면서 막 무섭더라고요. 막 오줌 마렵고.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일단 막 정말 쉬운 주제만 찾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풀었어요. 근데 이제 막 시간이 진짜 막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와 진짜 이렇게 꽈락 나는구나를 시험장에서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꽈락 나는 느낌 못 들었죠. 학원 모의고사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희 학원만 많이 했지 다른 학원에 학원 모의고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봤을 때는 그냥 배운 대로 나오는구나 요 정도였는데 와 이렇게 막 신유형 나오고 좀 응용돼서 나오니까 시험장에서 그 생각 하더라고요. 내가 외워서 그동안 문제 풀었구나. 왁구를 그냥 외우니까 안 풀리는구나. 하나도 모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잘 찍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킹을 딱 갔죠. 오열 마킹 갔어요. 와 이제 마킹을 딱 하려고 보는데 이제 보통 다 못 푼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으로 밀 거를 원래 시험 전에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통 3, 4를 밀잖아요. 3, 4 보통. 1번 밀고 이러면 약간 변태죠. 1번 밀고 이러면 좀 변태예요. 그래서 저는 딱 4번을 밀기로 했었어요. 애초에 4번. 그래서 세법은 3번. 제모는 4번. 못 푼 건 이렇게 밀자. 보통 그래서 10개에서 15개를 밀어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냥 시간이 없는 시험이어서. 그거 진짜 잘 밀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관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착하게 사시고 주변 힘을 도우면서 사셔야 돼요. 진짜 이 관운이 작용하네요. 그래서 이제 딱 찍으려고 봤어요. 그러면 이게 듬성듬성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못 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4번을 딱 찍으려 봤더니 제가 푼 게 다 4번이에요. 딱 느낌이 싸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1, 2, 3, 4, 5가 균등하게 있단 말이에요, 보통. 솔직히 엄마는 또 교묘하게 내냐면 8개씩 5문항이죠. 그래서 딱 8문제씩 내지 않아요. 1번 8개, 2번 8개 이렇게 내지도 않아요. 7, 9, 8, 7, 9 이런 식으로 돼요. 매년 바꿔가면서. 균등하게 1, 2, 3, 4, 5가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4번이에요, 거의 다. 와, 진짜 망했구나, 내가. 이거 진짜 과락이다. 여기서 남은 10분을 이 생각만 했어요. 1번 밀까, 2번 밀까, 3번 밀까, 5번 밀까. 그래서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제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오케이. 소신을 갖자. 일단 과락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푼 것도 확신에 찬 게 몇 개 있고 이게 16개, 40개 중에 16개 맞추면 되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미는 게 낫겠다 싶어서 4번을 그냥 밀었어요, 이렇게. 와, 물면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그래서 이제 채점을 했죠. 채점하는데 재정학 잘했어요. 세법 역시 나 세법 잘해. 상법 와 진짜 개 쉬웠다. 이거는 진짜 못 맞추면 바보다. 재무 채점하는데 일단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갔다 오고 채점하기가 싫더라고요, 딱 봐도. 근데 주르르 줄줄이에 진짜 소나기에 소나기. 근데 찍은 4번이 다 맞았어요. 찍은 4번이 푼 4번은 다 틀리고 찍은 4번이 다 맞았어요. 소신이 있어야 돼, 사람이. 소신이. 4번 이때 안 밀었으면 진짜 재계산 해봤거든요. 떨어졌어요. 4번 안 밀었어. 그래서 재무에게는 제가 47.5로 턱걸이 했어요. 47.5 턱걸이 진짜. 그래서 2차 가서도 고생했어요. 계속 못해서 재무원과만 2차 때 진짜 디립다 한 것 같아요. 울면서 막. 그래서 시험이 이런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 시간이 그만큼 없다. 나중에 체험하겠지만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제 경험을 얘기 드린 거고. 그 다음에 1차 전에 영어 시험 봐야 되죠. 공인어학서 등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영어 지금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무조건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세법 복습 한 4시간 할 거 2시간만 하고 영어에서 영어 시험 끝내놔야 돼요. 이렇게 약간 5월 12월까지 아니 내년 3월까지 무조건 합격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짐 싸실 수도 있어요. 진짜 짐 싸실 수 있어요. 매년 몇 명씩은 선생님 저 결국 영어가 안 돼서 이렇게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꽤 공부를 해보실지 알겠지만 공부량이 생각보다 많죠. 재정학도 생각보다 많고 재정학 분명히 주변에서 쉽다 그랬는데 파레토 개 어려워요. 파레토 그거 못 풀어요 처음에. 파레토에서 재정학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무에게 막 처음에 막 윈도우쌤 막 개념책이 너무 재밌고 막 수익 되게 느낌이 있었는데 한 사채 막 현재 가치 나오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로 가면 앞에 내용 까먹어 있고, 그죠? 다 그래요, 다. 그런 과정이 일단 필요한단 말이에요. 영어 할 시간이 없어요, 영어 할 시간이. 그래서 영어를 지금 그냥 차라리 이 공부를 잠깐 미루더라도 하고 마음 편히 끝내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진짜 엄청 중요해요. 영어 안 되신 분들 꼭 끝내놔야 돼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영어 안 됐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영어 시험은 토익이 700점 이상인데요. 요즘 어려워졌대요. 요즘 많이 어려워졌대. 시험제도 바뀌고. 그다음 방학에 보면은 또 영어 고수들이 와가지고 이거 상대평가인데 올라가죠. 그래서 영어가 좀 자신이 없다. 지텔프 하세요. 지텔프. 지텔프. 지텔프가 확실히 쉽대요. 지텔프가 확실히 쉽고 문제수가 적어요. 문제수가 적어요. 문제수가 얘 한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지텔프 하세요. 지텔프. 근데 지텔프 단점이 비싸대요. 시험 응시료가 비싸서 이제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과락이 없어야 되고요.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분명히 8484 전략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8484 전략 들어봤어요? 재무나 이제 세법이 40점 이상, 재정학, 그다음에 선택법이 80점 이상. 그럼 이제 평균이 딱 60점이잖아요. 에이, 누가 8484에 재무 40점 누가 맞아요? 나중에 8484 한 70%가 8484로 가요. 선생님 40점 넘게 해서 주세만 선별해서 이렇게 돼요. 5월 그래서 지금 기본반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진짜. 그래야지만 50점 이상 안정권이 무조건 나와요. 50점 이상 안정권이. 그래서 1차에서는 재무나 세법이 60점 넘었다. 잘한 거야. 엄청 잘한 거야. 상위권이야. 재무세법 60점 넘었다. 공부 열심히 했다.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재정화 행선은 꽤 열심히 하면 대부분이 그 정도 점수가 나와요. 근데 재무세법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느낌은 작았고 2차는 좀 2차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매년 이제 작년 기준으로 채점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법과 회계가 이제 과락률이 가장 높은 시험인데 세법은 상대적으로 과락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1차에서는 말 문제가 많아요. 말 문제가. 그래서 좀 외워서라도 일정한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무는 계산 문제가 무지하게 많죠. 과락률이 55%, 많게는 막 65%까지 뜬 적이 있어요. 그럼 되게 무서운 게 지금 10,000명 정도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5,500명은 재무회계가 40점이 못 넘어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 일단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는 건 요 회계학 개론의 과락을 넘는 것이다. 과락을 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왁구 위주로 처음에는 힘들긴 가야 돼요. 처음에는 그걸 다 섭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제 왁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궁금증을 토대로 좀 기본서도 보고 그런 분개도 좀 해보고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저처럼 왁구식으로 했다가 한 번 더 미는 고민한단 말이에요. 10분 동안 고민해요. 10분 동안. 그래서 요 세법 재무를 잘하자. 그리고 나머지 보면 과락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이제 세법 요거는 이제 잘 보세요. 1차 세법 구성 항목이에요. 구성 항목. 이 시험 제도를 잘 알아야지만 시험 제도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 있어요. 40문제 중에 흔히 말하는 주요 세목 법소부 또는 부소법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요. 거의 30문제 정도 출제돼요. 28문제. 그래서 기본반 때도 이 법소부만 진행을 해요. 기본반 때 법소부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국기법이랑 국세징수법, 조처법, 국조법의 항목이 다 합쳐서 12문제인데 이 네 가지를 다 합친 양이 부가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시험 한 4달 전에 무료 공개 특강으로 모든 학원이 진행을 해요. 시험 직전에. 선생님 이거 왜 안 해요? 모든 학원 다 늦게 진행을 해요. 이건 시험 특성상. 왜 또 이렇게 하냐면 법소부는 2차 시험 과목 중 세무회계라는 세법 계산형과 세법학이라는 판례를 토대로 한 주관식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1차부터 안 해놓으면 2차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 세무회계에서 20점, 세법학에서 35점. 소득세 같은 경우에 세무회계 30점, 세법학에 30점. 법인세, 세무회계 50점이에요. 반이에요, 반. 그리고 세무회계도, 세법학도 30점. 근데 위의 세법은요, 국징조처 국조법 1차에는 8문제 많이 출제되지만 2차에 안 나와요. 2차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양도 적고 외우면 돼요. 저거는 외우시면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정 불안하시면 어차피 무료 특강이어서 들어도 되지만 나중에 들으셔도 괜찮다. 그나마 국세 기본법이 세무회계선 없지만 세법학에서 20점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1차 중에서도 2차와 연관되는 이제 기타 세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기타 세법. 그래서 얘네들의 수험가에선요 기타 세법이라고 불리긴 해요. 기타 세법.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에서 합격하기 위해선 얘를 잘해야 되긴 해요. 1차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요 기타 세법 12문제랑요 부가세 8문제 합치면 20문제죠. 이게 상대적으로 쉽고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많은 득점을 해야 1차를 이제 좀 안정권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상적인 공부는 이걸 잘해야겠죠. 이거를 어차피 2차에서 또 많이 나오니까 이상적인 공부는 사실은 법소부를 잘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시험 시간이 절대적이잖아요. 공부 시간이 절대적이잖아요. 사람이 24시간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세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원과 재정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1차 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지쳐서 결국 법소를 좀 버리고 가는 수험생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1차 합격을 위해서 그래도 2차에서 고생을 덜 하려면 최대한 많이 가져야죠. 제 입장은. 최대한 많이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에서 법인세 자체를 통으로 날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인세를 통으로 날리면 큰일이에요. 법인세 안에서 그래 이건 내가 해봤는데 힘들다. 나중에 하자. 그다음 소득세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사업소득이 어렵다.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좋지. 선생님 저 법인세 자체 2차 때 할래요. 되게 위험해 그 공부는. 되게 위험해요. 이 법률을 다 가져가시되 이 안에서 몇 가는 몇 개지는 좀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자체를 날려버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마인드를 잘 잡고 이제 세법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는 제가 세무회계를 또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에 또 원재회계사님이 세법학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1차에 이제 세법 커리큘럼만 보면 이제 입문 강의가 있는데 혹시 이제 기본 강의 듣다 너무 어렵다 하면 입문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데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엔 기본 강의 한 번 더 들으시고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주말반이나 세법 생초차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좀 이제 플러스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필수 커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 기본 강의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한 두세 번은 들어야 돼요. 최소 두 번은 들어야 돼요. 최소 두 번은. 그래서 이 기본 강의 때 대부분의 2차 내용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강의예요. 이 기본 강의가. 그래서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정도 아니면 10월 정도에 객관식반이 진행을 하는데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이해됐으면 천재예요. 그런 수험생은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반 때 이론을 요약 강의로서 꽤 많이 다뤄줘요. 사실 진짜 기본만큼 다루지만 속도가 좀 빠를 뿐이에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리고 이때는 문제를 되게 많이 풀 거예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기본 강의 때도 객관식을 미리 보는 훈련을 기를 거예요. 이건 이제 저만 하는 이제 풀이에요. 기본 강의에서 객관식을 바로 푸는 거. 그리고 나서 저희 학원의 장점이죠. 이제 시험 그래도 합격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말 문제 이론 강의만 할 거예요. 계산 문제는 그래 2차 하자. 이때까지 이제 계산 다 하고 스파르타 때는 세법 말 문제만 해서 일단 1차 합격시키게 만들면서 이 스텝 4, 5가 같이 진행돼요. 스파르타 동시에 주말에 실전 시험과 같은 GS 시험 10번이나 봐요. 저희 학원 10번 봐서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죠. 올해도 한 200명, 막 300명 이렇게 봤어요. 실제 시험처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득점을 맞추면 실제 시험에도 거의 합격하더라요. 거의 합격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또 시험 문제를 매년 만들고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나름 진짜 출제 시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기 노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하는 커리예요. 자부하는 커리. 그래서 세법만 보셔도 이 커리에 이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특이하게 저희 기본 강의 때 객관식 문제도 좀 푼다. 그래서 세부사 시험 공부의 팁, 특히 이제 세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출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토대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특히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세법을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주고 빈도수가 많은 주제부터 해야겠죠. 다 할 수 없으니까. 빈도수가 적은 주제는 추후에 단계별 학습으로 가셔야 돼요. 빈도수 많은 주제부터 그 다음에 적은 주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효율성을 기르기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가 내가 외울 만큼 봤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스스로가 기출문제 응용력을 길러셔야 돼요. 그게 응용력이라는 게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이제 기르게 훈련을 할 텐데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게 사실 기출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봤을 때 이게 기본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지가 그려져야 돼요. 기출문제를 봤는데 기본서가 보여야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 기본서를 봤는데 기출문제가 보여야 돼요. 2019년 세무사 3번 지문에 이게 오답이 이렇게 나왔었지. 그럼 그 아래쪽의 내용들이 다음에 오답으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응용력을 길러야 돼요. 스스로가. 그건 무한한 사항인데 최대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예측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대부분 거기서 다 나와요. 대부분. 막 이렇게 신유형이 나오는 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유형이에요. 합격하는데. 그건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대부분은 기출문제 응용해서 거의 다 나와. 응용해서. 그 응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새로운 문제, 참신한 문제 푸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학원 선생님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교수님이 내는 교수님이 딱 이 문제를 위해서 엄청 집중해서 또 한 분이 40문제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 5명이서 내요. 8문제만. 그것도 엄청 집중해서 팍 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훨씬 퀄리티가 있어요. 그 문제가 훨씬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정말 반복해서 많이 보자. 외워질 때만큼 보고 그 다음 응용해서까지도 보자. 그러면 고득점 단기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가져가지 말자. 다 가져가지 말고 빈도수 높은 주제부터 마스터하고 빈도수 적은 주제를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부학습법인데 항상 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취지가 있어요. 뭔가 만들어지면 취지가 있어요.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들이 힘드니까 사업자들의 어떤 부가세를 감면시켰어요.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하면 근로자들 혜택 받거든요. 그거를 늘려줬어요. 그럼 이유가 뭐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최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식의 이유로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취지 위주로 항상 뭘 떠올려야 돼요. 무슨 규정을 항상 할 때 취지를 떠올리고 꼭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힘들어요. 처음에 힘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억하고 이거 뭐였지? 취지가 뭐였지? A 앞글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A 앞글자. 근데 앞글자를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앞글자 위주의 공부가 돼서는 안 돼요. 앞글자 위주의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극단적으로 안 외워지거나 힘들 때 하는 방법이지 모든 세법의 그런 규정 법령이나 그런 규정을 그렇게 단순암기로 할 경우에는 계속 밑 빠진 똥에 물 붓는 거예요. 진짜 빠지고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힘들지만 취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이게 힘들지만 나중에 쉬운 방법이에요. 나중에 쉬운 방법. 그래서 꼭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꼭 공부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의 방법이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세법이 특히 이게 중요해요. 특히 회독과 반복이 엄청 중요해요. 회독과 반복. 특히 회독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회독이라는 게. 그래서 세법을 저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제가 스스로 할래요. 그런 수험생이 없어요. 저 객관식 한 번 풀고 다 이해했어요. 없어요. 객관식 최소 5번은 풀어야 돼요. 최소 5번은 풀어봐야 돼요. 저는 10번 풀고 들어갔어요. 10번. 그래서 객관식 문제 10번을 풀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틀리거나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만큼 회독이 많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게 휘발성이 엄청 센 과목이에요. 세법 휘발성이 휘발유예요. 그냥 진짜 오늘 복습 안 하잖아요. 오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약속 있다. 룰루랄라 강남역에 삼겹살 가야지. 다음날 이제 까먹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수업이 있으니까 그날 그것도 복습하고 밀려가지고 하잖아요. 영영 모르게 돼요. 영영 모르게. 그래서 정말 이제 복습도 중요하고 그게 날아가지 않게 일정한 주기별로 다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처음에 힘들겠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달에 1회독 하기, 한 달에 1회독 하기, 한 달에 1회독, 한 달에. 근데 그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3달을 천천히 볼게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해 안 돼도 한 달을 일단 빨리 끝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볼 때 이해가 잘 돼요. 특히 세법은 그래요. 특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뒤에 내용 알아야 되지만 앞에 게 이해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걸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보기보다는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끝까지 가서 또 보고 다시 끝까지 가서 또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금방 이제 점수가 올라요. 꼭 그런 공부 방법을 지향하셔야 돼요. 꼭 그런 방법을. 그래서 이해 안 돼도 일단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근데 그렇다고 그냥 한번 이해 안 되면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또 생각은 해보고 좀 어렵다. 일단 2회독 때 가보자. 또 2회독 때 봤는데 어렵다. 3회독 때 가보자. 4회독 때 가보자. 이렇게 빨리빨리 주기를 가져야지만 이제 세법이 안 날아가고 그나마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형성될 거예요. 굉장히 또 중요한 공부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좀 진행할 텐데 노랭이와 객관식을 이해할 거예요. 세법개론 2, 세법개론 2예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를 이 세법개론 2 부가세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2랑 객관식 세법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죠? 무거우니까 이제 1은 나중에 소득세 나갈 때 할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나갈 거예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한 10번에서 11번 정도, 10번에서 11번 정도. 그래서 페이지는 먼저 여기를 펴놓으세요. 그냥 제 7장 제일 앞에 파랑 색깔. 그래서 공부할 때 목차를 잘 안 볼 거예요. 근데 세법이 특히 목차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 안 돼도 목차를 먼저 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목차를 먼저 펼쳐본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을 쭉 보시면 제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 1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9절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5절과 7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체크 한번 해볼까요? 5절과 7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 계산형 집중 챕터예요. 계산 문제 집중 파트예요. 계산 문제 집중 파트. 이 5절과 7절이 2차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예요. 그리고 1절부터 9절이 골고루 다 1차에서 출제돼요. 선생님 그럼 5절 7절 하면 되잖아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1, 2, 3, 4 챕터를 이해해야지만 5절이 이해돼요. 1, 2, 3, 4를 알아야지만 5절이 이해돼요. 결국 5절이 뭔가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1, 2, 3, 4 다 알아서 계산형으로 공부하는 주제다라고 보셔야 돼요. 7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목차를 이제 공부하실 때 쭉 보시는 훈련 드시고 한 장 넘어가서 이제 3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차에서 8문제, 그리고 2차에서는 세무회계 20점, 세법학 35점 이렇게 출제되는 꽤 빈도수가 높은 주제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고, 나중에 일하실 땐 부가세가 엄청 어려운 세목이에요. 이제 수험생 때는 뭐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세목이에요. 상대적으로 수험생 하다 보면 부가세는 할만하다, 부가세를 잘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세목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이제 기초이론을 좀 보시면 제 1조 목적을 잠깐 볼게요. 목적. 그래서 이건 책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책이 안 실어놨지만 이제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해 확보 및 원활한 재정 수입을 이바지 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요 1조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이 과세 요건이라는 단어예요. 과세 요건.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그래서 과세 요건을 이제 책 위에 쪽에 좀 필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세법에서 배우는 내용이 과세 요건을 배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필요한 조건. 이 네 가지가 충족돼야지만 정부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과세 요건을 크게 정리하셔야 돼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세법 기본 용어예요. 기본 용어. 첫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지를 정한 과세 대상을 아셔야 돼요. 과세 대상. 그래서 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근데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에요. 소비 행위. 근데 나중에 이제 법률을 보시면 소비 행위라고 안 써있긴 하지만 직감적인 느낌으로는 소비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내는 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점심에 먹은 커피 있잖아요. 자판기 여기 터치 카페에서 많이 드시죠. 거기에도 부가세를 저희가 낸 거예요. 커피를 소비하면서 내는 세금, 부가세요. 그다음 점심 먹을 때도 밥 먹죠. 거기서도 세금을 다 내요. 세금을 다 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 오늘 샀죠. 책은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무엇에 이렇게 소비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그런 것들을 정한 명칭이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그 다음 두 번째, 누구한테 세금을 매길까?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는 개인이고요. 법인세는 법인이고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세금 내본 적 없죠. 세금을 사업자들한테 결제만 했지 과세관청에 뭐 홈택스 들어가서 낸 적 없잖아요. 세금은 사업자들이 낼 거예요. 사업자들이. 부가세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참고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번째 세율과 같이 연관이 된 주제예요. 그래서 3, 4번이 얼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할까에 관한 논제인데, 이 과표가 세율을 부과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격이에요.
반드시 세율은 이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에 곱해야 돼요. 세율은 반드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에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부가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소득세도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을 크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이 과세 요건은 반드시 법에 지정해 놔야 돼요. 법. 왜냐하면 세법이 굉장히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법이 어떤 식으로 좀 돼 있냐면 부가가치세 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시험 범위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럼 법은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게 가장 중요한 법률이고, 저 과세 요건은 모두 법에다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정부가 세법만 만든 게 아니라 헌법도 해야 되고요. 뭐 각종 법률을 다 제정하기 때문에 이제 각 기획재정부에 이제 관련 법률을 좀 위임해놔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세법을 이제 어떤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법이 빠르게 못 돌아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한테 위임한다. 대통령령령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좀 지엽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저희 수험범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 시험이 하필 기출문제가 매년 공개되죠. 기출문제가 매년 공개된다는 건 매년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매년 시험이. 왜냐면 기출문제 똑같이 낼 수가 없잖아요. 공개가 안 되면 똑같이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낼 수 없죠. 그래서 기출문제 매년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새로운 걸 내기 위해서 뭘 내냐면 법이 아닌 통칙이나 집행기준 이런 것들을 내는데 이제 주로 세법 실무에서 이제 어떤 내용, 실무에서 나온 내용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정리한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통칙이나 집행기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서 시험을 거의 안 냈어요. 요즘에는 꽤 시험에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부가가치세에 한해서 좀 많이 나요.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기본반 때는 통치 집행기준 거의 안 할 테지만 1차 마무리나 2차 가서는 얘도 좀 많이 다룰 텐데 주가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엔 항상 법 시행령만 보기도 벅차요. 법 시행령만 보기도 벅차고 여유되면 시행규칙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다 된 후에 시험에 나오는 통치 집행기준만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처음에 기본반 때는 거의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절차라는 말이 보이네요. 절차. 부가세에서는 과세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한대요. 규정. 그럼 저 절차에 뭐가 있는지 좀 보면 또 이제 세금을 거둘 때에 관한 문제예요. 거둘 때. 세금을 거둘 때. 그래서 첫 번째 세금을 걷는 방식이 신고 납부 세목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 납부. 그래서 저 납세 의무자, 과세 요건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정부에 세금을 낼 때 스스로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스스로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액이 확정된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은 신고하고 납부한다를 중점적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부가세목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 부가세목. 대표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어요. 신고납부에서 굳이 예를 들면 이제 부가가치세. 그래서 정부 부가세목은 뭐냐면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건 맞아요. 똑같이 신고 납부하는 건 맞는데 그 세액의 결정, 이 세액이 잘 됐다 판가름하는 건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신고 납부 세액은 내가 신고한 걸 일단 과세관청이 믿는 게 전제예요. 믿는 게 전제. 근데 만약에 과세관청이 조사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다시 결정을 하지, 최초에 신고하면서 일단 세액이 확정돼요. 근데 정부 부가세목은 신고했어도 안 믿어요, 일단. 일단 정부가 확인해서 확정하는 세목이 이제 정부 부가세목이고, 그게 상증세가 상증세. 이제 상속세 돌아가면서 이제 상속받은 재산 내는 거죠. 증여세는 거의 이제 가족들끼리 거의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죠. 둘이 이제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상속세 안 내기 위해서 증여할 수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그럼 상속세 안 내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증여세예요. 근데 이 상속세, 증여세는 일단 세금이 엄청 커요. 세율이 높아요. 10에서 50%예요. 10에서 50%. 최고 세율은 50%예요. 근데 이제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참고목적으로 들으면 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속세가 이제 왜 이제 과세하는 게 어렵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서 상증세 이런 거 잘하면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 많이 버냐? 돌아가신 때 받은 재산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부모님으로 받은 재산을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10년에. 그럼 10년 동안에 거래 계좌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FM으로 보냐?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이제 세무서장님 분들은 다 달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주변에 공무원분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다. 점심 사주세요. 스타벅스 같이 가세요. 아이스 허니 자몽 블랙티 먹으세요. 그래서 공무원들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면 그 세무서장이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세금 신고하는 게 애초에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 전에 계좌를 엑셀로 정리해오라 그래서 500만 원 넘는 것만 본대요. 500만 원 넘는 것만. 아빠로부터 받은 게, 또 엄마로부터 받은 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이상만 본대요. 그럼 그 정보를 내가 입수했다. 1000만 원 이하짜리는 빼서 신고하면 되겠죠. 애초에. 그럼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이거는 이제 참고 목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상증세는 계산이 복잡하고 세액이 크고 탈세 위험도 높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한 거 믿지 않겠다. 정부가 결정할게, 확정할게, 먼저 확정할게. 그게 정부 부가세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1차에 배우는 세목에는 없고 2차 때 배우는 상증세, 2차에서 배워요. 어쨌든 절차를 배울 때 좀 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만 적어놓고 얘는 소득세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원천징수란 제도를 이제 꼭 배우셔야 돼요. 원천징수. 네, 자세한 건 소득세에서 배울 것이다. 소득세. 그래서 부가세법은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놨다라요. 규정해놨다. 그래서 이제 좋은 목적에 이바지하기로 한대요. 그래서 용어 설명에서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건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줄여서 VAT라고 하죠. VAT. 그럼 이제 가치가 더해졌어요. 어떤 창출한 가치예요.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의 이제 직역이에요. 직역. 그게 부가가치세. 그럼 직관적으로는 소비행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소비행위. 부가세하면 한 줄로 떨어지는 일단 소비세다예요. 소비세. 소비세가 일단 떨어져요. 소비세. 소비행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절대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소득세나 법인세예요. 소득세나 법인세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소비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는 유사점이 굉장히 높으나 부가세는 그 세목들과 완전히 성격이 상해요. 애초에 공부할 때 뇌의 방향성을 달리 가져야 돼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로 자꾸 부가세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회독 돌릴 때 엄청 헤맬 거예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수업 외적인 내용이니까. 맨 처음에 생겨난 세금은 소득세예요. 전쟁에서 이제 자원이 필요해서 이제 개인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발달하면서 개인들의 집합체인 법인이 등장해서 소득세와 같은 법인 소득세가 생겨났고, 그 세금만으로도 국가 재원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거둘까? 어떻게 세금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일단 모든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야겠다. 그래야지만 이제 재정 수입이 많이 되겠다. 이런 식의 세금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공평하게 소비행위, 그것도 담세력이 있다고 봐요. 소비행위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소비행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생겨난 거예요. 부가세가. 그래서 부가세의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제 처음에 좀 어렵지만 소비행위에 세금이 자꾸 부과된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왜냐면 부가세가 간접세라는 논리 때문에 세금은 저희가 내고 있지만 부담하고 있지만 세금은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막 지하철은 면세지만 뭐 택시 타거나 밥 먹는데 계속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정부에. 근데 세금을 직접 내는 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요, 지금. 그런 걸 간접세라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들은 다 사업자 위치에서 써져 있어서 그래요. 소비자 위치에서 써져 있지 않고 사업자 지위에서 써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 지위에서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항상 직관적으로는 소비행위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비행위에 대한 세금. 그래서 부가세의 이제 특징을 볼 텐데 책은 잠깐 어디 펴놓으시냐면요. 6페이지에 이점을 먼저 볼 거예요. 6페이지의 중간쯤에 이점. 그래서 별표시 부가세 오늘 첫 시간에서 배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세법은 좀 필기가 꽤 많은 세목이기 때문에 이제 노트를 하나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노트를 지참해서 거기다가 이제 칠판 판서에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릴 거고 아니면 시간 관계상 PPT로 띄워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필기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이제 노트를 좀 지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책에 공간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게 좌우변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가세의 특징은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 그럼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면 소비세, 일반세 다 중요해요. 소비세, 일반세 다 중요해요. 지금 6페이지 2점 보고 있어요. 6페이지 2점. 아, 죄송해요. 5페이지다. 5페이지. 제가 숫자를 잘못했네. 너무 죄송해요. 5점에 2점이요. 5페이지에 2점 부가세 개념과 성격. 제가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지금 학생들도 표정이 막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할 땐 안경 쓰고 해요. 일할 때.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일단 뭐냐? 모든 재화나 용역 거기에 체크해보세요. 모든 재화나 용역. 그래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물건과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머리 자르거나 가끔 머리 자르시죠? 용역이에요. 용역이에요. 머리 자르는 거. 세금 내야 돼요. 그 이발값에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소비행위니까 그것도 소비행위. 그래서 원칙은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게 두 글자로 줄여서 일반이에요. 일반 소비세.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써있네요. 조세 중립성. 그래서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기 때문에 저 물건을 사도 부가세를 내고 이 물건을 사도 부가세를 내니까 세금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조세 중립성이라는 표현이고 재정학에서도 아마 이런 느낌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용어는요. 개별 소비세예요. 그래서 얘는 2차 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주로 사치성 재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돼요. 일반 소비세는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요. 개별 소비세는 사치성 재화 물건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개별적인 물품 소비행위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주로 명품 아니면 고급 가구, 승용 자동차에 대해도 개별 소비세가 부과돼요. 승용 자동차 참고로 5%예요.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3.5%로 인하했어요. 근데 승용차 가격이 비싸니까 1%, 2%만 낮춰도 몇백만 원이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낮췄을 때 자동차를 많이 사고 그렇게 이제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차 때 배워요. 어쨌든 반대 용어로서 좀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특징 간접세라는 특징이에요. 부가가치세, 간접세 너무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간접세 별표시 간접세.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가 과세 요건이었죠. 과세 요건. 그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 담세자가 다른 세목, 그게 간접세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간접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좀 더 그려보면
이제 저희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먹으러 갔어요. 그냥 편의상 5,000원이었다라고 볼게요. 5,000원짜리 커피를 한 대 팔면 이제 가격에는 10%를 덧붙여서 팔아요. 그래서 5,000원이면 사실 거기에 454545 이게 물건값이고 부가세 10%인 4444가 부가가치세, 부가시세.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냥 5,000원 딸 떨어지게 할게요. 그래서 5,500원이 소비자가 구비하는 가격이 돼요. 그 물건값에 10%를 덧붙인 500원에 10%, 5,000원에 10%, 그래서 5,500원을 이제 지불하고 커피를 사 먹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업자가 저 500원이라는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 내야 돼요. 국세청, 세무서에 내야 돼요. 세무서에. 세무서에 500원을 납부할 거예요. 근데 사업자가 저 500원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낸 게 아니죠. 소득에서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커피를 소비한 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게 500원이었고 사업자가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다. 이렇게 사업자, 소비자, 납세무자, 담세자가 다른 세목을 간접세라고 하고 있고 부가세의 특징이 간접세예요. 간접세. 근데 저희가 바로 다음에 배울 소득세나 법인세는 직접세라는 표현을 써요. 직접세. 그럼 직접세는 유추해 볼게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세목.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세목. 그래서 개인이 번 소득을 개인이 내야 돼요. 근데 세무사한테 대리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내야 돼요. 법인이 번 소득을 법인이 내야 돼요. 그게 직접세예요. 직접세. 그래서 부가세 아예 일단 성격이 달라요. 간접세예요. 간접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살면서는 요 소비자 지위에서 보통 있지만 공부할 때는 자꾸 사업자처럼 생각하셔야지 이해가 잘 돼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그래서 모든 표현이나 이제 앞으로의 법률 명칭 등이 사업자 지위에서 써져 있어요. 간접세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다음 부가세는요. 세율이 무조건 10%예요. 그걸 단일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단일 비례세율. 거기 책이 없으니까 하나 추가해 놓으세요. 단일 비례세율 추가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콜라를 한 잔 1,000원짜리 사 먹어도 10%인 100원을 내야 되고 심지어 1억짜리 어떤 명품을 사더라도 1억의 10%인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즉 금액이 비싸건 싸건 무조건 10%다. 그게 단일 비례세율이에요. 단일 비례세율. 그래서 부가세는 무조건 10%예요. 무조건 10%. 다만 이제 나중에 배울 영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소득이 많다. 즉 소비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율이 높아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율이 높아지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반대되는 용어가 누진세율인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현행 소득세율 몇 프로죠? 42%예요. 제일 낮은 세율은요 6%예요. 소득이 적으면 6%만 내고요. 소득이 많으면 42%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지인데 부가가치세는 단일 비례세율이에요. 단일 비례세율. 무조건 10%예요. 그래서 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단일 비례세율이어서 부가세에서 말하는 역진성이라는 문제가 초래해요. 역진성. 역진성을 좀 직감적으로 표현하면 돈이 많이 번 사람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벌어도 10%예요. 돈이 적은 사람 세금 적게 내야 되잖아요. 돈이 적은 사람도 10%예요. 그게 역진성이에요. 역진성. 원래 돈 많은 자는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부가세는 돈 많건 적건 무조건 10%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현상이 나와요. 그게 역진성이에요. 그래서 부가세의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런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면세예요. 면세. 세금을 부과 안 해요. 그게 지하철이나 버스, 저희가 먹는 쌀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없어요. 이런 단위 비례세에서 출발한 제도인 거예요. 이렇게 취지로서 면세까지 끌고 가야 돼요.
취지로서. 그냥 면세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 세율 10%, 역지성 초래, 면세제도 탄생. 이렇게 세법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잠시 쉴게요. 다단계 과세 방식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처음에 제일 어려워요. 제가 오늘 들은 것 중에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는 잠깐 어디 펴보시냐면요. 7페이지의 아래쪽 도표와 유사할 거예요. 근데 좀 다르기 때문에 숫자만 같아요. 숫자만. 좀 더 디테일하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다단계 과세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대되는 과세 방식인 단단계 과세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단단계 과세 방식. 그래서 단단계 과세 방식 먼저 보시면 얘는 PPT 화면을 보세요. 저희가 동네 빵집에서 빵을 하나 사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대 입구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살아보신 분 있어요? 낙성대 서울대구 이쪽 주변에 그쪽에 장블리 리제라는 빵집이 되게 유명해요. 나중에 가보세요. 들어봤어요, 그죠? 거기 맘모스 빵 되게 맛있어요. 맘모스 빵. 근데 사실 되게 맛있다는 것보다는 가격 대비 맛있다 이런 느낌인데 줄이 그만큼 많이 서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저는 참고로 거기서 고로케를 좋아해요. 고로케. 고로케를 항상 사 먹어요. 1,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800원짜리 고로케를 사 먹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부가세는 요 고로케 가격의 10%를 내야 되죠. 그래서 1,800원에 10% 180원. 그래서 사실 1,980원짜리 고로케를 산 거예요. 1,980원. 거기에는 10% 부가세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빵 공장에선 이 소비자한테 거둔 180원을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180원을 내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는 180원을 부담하는 간접세 놀리고 지금 빵 공장과 최종 소비자 요 최종 소비 단계에서 세금을 한 번만 걷는 방식, 이게 단단계 과세 방식이에요. 한 번만 부과한다. 그 한 번이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소비자와 이제 직관되어 있는 마지막 저 빵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단계 과세 방식, 단단계 과세 방식. 근데 우리나라는 단단계 과세 방식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다단계 과세 방식이요. 다단계 과세 방식. 그래서 얘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얘 다단계 과세 방식.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한다예요. 모든 단계. 부가세가 모든 단계라는 건 부가세가 창출되는 모든 단계를 말해요. 부가세가 창출되는 모든 단계. 그래서 빵 공장이보다는 그냥 빵 판매업자라고 해보면 빵 판매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소비 행위 전에 과연 이 빵이 어떻게 들여왔을까의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최초로 농장이 있어요. 농장. 농장에서 밀가루 공장한테 밀을 제공하겠죠. 밀을 1,000원에 제공했다라고 볼게요. 1,000원에. 그럼 1,000원에 10% 1,100원을 내야겠죠. 1,100원. 그럼 농장은 100원을 정부에 내야 되고요. 여기서 잘 보세요. 밀가루 공장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지금 부가세는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밀가루 공장은 사업자란 말이에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공제해줘요. 이 100 낸 거를 공제해줘요. 그래서 사업자들의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징수되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는 언제 징수되냐? 소비자한테 걷는 거예요. 근데 일단 좀 이제 결론적으로 취지를 말씀드릴 때 잘 들으시고, 일단 결론적으로 다단계 과세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 과세 구조 때문에 농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밀가루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빵 판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모든 단계에서 과세한다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업자 간에서는 100을 내봤자 밀가루 공장 사업자한테 얘는 자기 돈을 농장한테 줬죠. 그거를 공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0을 내봤자 100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세원이 징수되는 효과는 없어요. 두 번째, 밀가루 공장이 1,000원짜리 밀을 가져와서 이제 기계장치에 뭔가 밀을 뭔가 제조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흔히 보이는 곰돌이표 이런 데 집어넣겠죠. 그 졸업식 때 막 이제 장난치는 그 밀가루 그거.
그래서 1,500원에 팔았대요. 1,500원. 그럼 밀가루 공장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죠? 500원. 돼요? 500원. 그럼 농장은 얼마였어요, 사실? 농장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 사람이죠. 어디에서 뭘 떼온 게 아니라 자기가 심어서 한 사람이니까 1,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거예요. VA라고 할게요. 부가가치. 그래서 1,000원짜리 밀을 가져와서 1,5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이 된 거예요. 1,500원 빼기 1,000 이렇게 한 것이고, 얘를 약간 원가나 이런 원가 개념에서는 마진, 이익으로 생각하셔도 처음에 편해요. 마진이나 이익으로 생각하셔도 편해요. 결국 밀가루 공장은 500원의 이익이 남는 것이죠. 원가 개념에서는. 근데 부가세에서는 이걸 창출한 부가가치로 이해를 하세요. 그럼 요 거래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빵 판매업자는 밀가루 공장한테 1,650원을 줘야겠죠. 1,500원 플러스 150원. 그래서 밀가루 공장은요, 150원을 내고요. 빵 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15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 간의 거래는 세원징수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빵금토에서 고로케를 만들었어요. 1,800원에 팔았대요. 그럼 창출한 부가세 얼마예요? 300원. 1,500원짜리 밀 가져와서 1,8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이 창출한 부가가치죠. 그럼 소비자는 얼마 주고 사야 돼요? 1,980원. 1,800원 플러스 180원. 그럼 빵공자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거둔 180원을 내고요. 소비자는 이제 공제를 못 받아요.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죠. 그래서 공제를 해주면 이제 세금이 안 거치겠죠. 그래서 공제는 안 받는다. 그럼 이제 요 농장, 밀가루 공장, 빵 판매업자의 최종 부가세 낸 금액을 순액으로 표시해 보면 농장은 100을 내고요. 밀가루는 150원을 냈지만 100을 공제받으니까 50을 납부한 효과죠. 빵은요 180원을 냈지만 요 15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30원을 낸 거죠. 요 세 가지를 더해 보세요. 18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내는 간접세죠. 근데 빵 판매업자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창출한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게 다단계 과세 방식의 계산 구조예요. 그럼 이제 다단계 과세 방식을 왜 하냐?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요 빵 판매업자가 요즘은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주로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이제 판매업자들이 이제 최종 소비 단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슈퍼마켓도 많이 사라지고 편의점이 많잖아요. 편의점. 그래서 부가세 징수가 확 늘어난 시점이 편의점의 발달이에요. 편의점의 발달.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이 많이 생겨나고 부가세가 확 거쳤어요. 왜? 슈퍼마켓에서는 주로 현금 결제를 했죠. 부가세를 안 내요. 몰라서도 안 내고 현금 결제를 국가가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몰라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단계 과세 방식을 해서 최종 소비자 단계에 있는 빵 판매업자의 부가세를 걷는다라고 정해놨을 때 이 사람이 안 내면요. 부가세가 안 거쳐요. 영영.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몰라요. 다 현금 결제했으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취지예요. 첫 번째 취지. 두 번째는요. 이 사람한테 카드 결제가 많아서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고 해도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자예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부가세는 70년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 깊은 세목이에요. 영세한 사업자한테 이런 부가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행위예요. 사업하기도 힘든데 부가세도 막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 최종 단계에서 세금을 걷지 말고 모든 단계에서 부가세를 걷어서 이 거래가 있음도 과세관청이 포착하고 싶고 세원도 투명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투명하게. 그래서 1,800원이 만들어온 과정을 분석하면 이 자의
매출액도 포착할 수 있고 그 매출액이 법인세, 소득세, 과세 자료로도 쓰여요. 그래서 다단계 과세 방식을 통해서 결국 부가세도 투명해지고 법인세, 소득세도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과세 방식을 한다. 다단계 과세 방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모든 단계에 창출한 부가세를 부과한다. 이 최종 단계에 있는 사람 영세하고 현금 결제하면 부가세 안 거치고 이 자들의 거래 포착도 하고 싶다. 이런 취지 때문에 다단계 과세 방식을 하지만 사업자 간의 부가세 거래는 세원 징수 목적이기보다는 거래 포착 목적으로 생각하세요. 거래 포착 목적으로 생각하세요. 세원이 징수되는 건요. 소비자 단계에 있는 최종 사업자에서 세금이 거칠 거예요. 이 단계가 세원이 징수되는 효과고요. 이전에 사업자 간의 거래는 거래 포착 목적으로 생각하세요. 거래 포착 목적. 그래서 100을 걷어봤자 100을 돌려주고요. 150원을 걷어봤자 150원을 돌려준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부가세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지만 앞으로의 그 부가세 순환 구조에서 굉장히 이제 유용한 역할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진도로 갈게요.